네, 최근에 다른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참 돈이 돌지 않고 있죠. 이름에 따라서 얼어붙는 현상, 이 돈이 돌지 않으면서 단기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무려 666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단기 부동자금, 이 국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 돈이 참 돌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단기 부동자금으로 그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 부동자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경제 현안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증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돈이 돌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그 통계를 보면 경제 활력 지표에 떨어지는 상징적인 단기 부동자금이 가장 크게 나타나서 역시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 부동자금은 일전에 알아봤습니다는 돈이 돌지 않는 자금들, 다시 말씀은 투자처, 일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시중은행의 요구불 예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잠겨 있거나 물론 이제 은행보다 금리가 상당히 높긴 합니다는 증권사의 MMF, CMM에 유입된 자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본다면 이 현금에 쌓아두는 것도 역시 단기 부동자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굳이 구별한다면 퇴장된 통화, 그 다음에 단기 부동자금 이렇게 구별을 했더라도 광의를 본다면 단기 부동자금은 현금에 고연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얼만큼 크냐면요. 사실 엊그제 발표했습니다는 666조 원에 해당됩니다. 이 자금이 얼마큼이냐 하는 것을 보면 이 자금 중에 3분의 1만 증시 쪽으로 들어간다면 코스피 지수가 3천을 훌쩍 넘을 거다 하는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이 자금 규모가 얼마큼 많은가 하는 것을 알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단기 부동자금은 실물 경제의 자금을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이게 돈을 공급하는 모습인데요. 이 자금이 실물 경제에 들어가지 않고 자금이 부동화됐다는 것은 일정에 보면 자금의 낭비 현상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기 부동자금이 66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유자금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주체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과정에서 돈을 공급하더라도 이렇게 부동자금으로 쌓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미래에 대해서 세계 경기라든가 세계 증시라든가 세계 부동산의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회복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지금의 단기 부동자금을 이렇게 사상 최대 규모로 쌓이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 경제 주체들이 불안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정권 교체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같은 집권당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손을 놓는 이런 그 과정에서 사실상 한국이 주가라든가 부동산 이런 부분이 나홀로 약세가 되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한국 경제가 성장률이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이다, 고도성장이다. 나름대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는 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이 2% 내외로 급락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경기부양을 내놓지 않고 또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경기부양청을 내놓지 않는 이런 그 극단적인 표현으로 보면 어느 매스컴에서는 손 놓고 있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경제 성장이 2% 떨어짐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대한 중진국 감정 뭐 이런 비관론이 많이 나오는 것도 보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보면 단기 부동자금이 쌓이는 규모가 사실 세계 증시라든가 부동산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이 쌓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역시 북한의 3차 핵실험 같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예측 불가능한 이러한 행동 때문에 지정적 위험에 따라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심리로 위축되고 이것이 돈을 쉽게 쓰지 않는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단기 부동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 경제 활력 지표 좋지 않게 나오고 있지요.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고 있죠. 금융위기 직후에 대표적인 통화 활력 지표가 여러분 아시겠으나 유통속도입니다. 이건 돈이 연간으로 내지는 월간으로 얼만큼 돌아가느냐 하는 이 돌아가는 속도인데요. 대표적으로 경제 활력 지표에서 가장 알기 쉽고 가장 대표적인 지표다리 부집됐습니다. 이 지표가 금융위기 직후에 0.686까지 떨어졌습니다는 한때는 2011년에는 이게 0.723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지금은 지난해 3, 4분기에 0.686으로 금융위기 직후 상황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 총통화 M2 대비 사실상 GDP로 이렇게 나눠서 다시 한번 한국은행이 발표하기 전에 한번 계산해 보면 지금은 작년 3, 4분기보다도 더 떨어진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본다면 금융위 직후보다도 한국 경제 대표적인 경제 활력 지표에 해당되는 통화의 유통 속도가 더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건 고스란히 통화 승수와 같은 다른 대표적인 활력 지표라든가 또 ESI고, 이건 ESI라는 것은 경제 심리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른 경기의 선행 지표에 해당되고 심리 지표에 해당되는 BSA라든가 이런 것과는 좀 다소 다른 측면이거든요. 이러한 경제 심리 지수 같은 이런 것도 최근에 보면 가장 안 좋게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지표로 고스란히 입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다른 국가는 과연 현재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처럼 단기 부동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단기 부동자금 많이 줄어들고 있죠, 다른 네. 국가는. 그래서 심지어는 남유럽 위기 발생국 국가도 단기 부동자금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유럽 위기 발생국 같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으나는 증시는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으나 트래피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스페인 주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국채 가격이 굉장히 뛰어오르는 이런 모습을 볼 겁니다. 국채 가격이 뛰어오른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7%를 웃돌다가 지금은 5%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은 경제 활력 지표가 좀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단기 부동자금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부동산 측면, 증시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장하는 증시는 여러분 다 좋다는 얘기는 아실 거고요. 오늘도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14K 시대로 다시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비단 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지금 굉장히 증시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에 이어서 부동산도 이렇게 작용하는데요. 그 다음 순서로 부동산도 상당히 좋다는 걸 아실 겁니다. 미국 주택 지표 상당히 좋죠. 그다음 이번 주에 이제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상당히 좋을 거로 이렇게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캐나다의 밴쿠버라든가 그 다음에 토론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품을 우려할 정도로 세계 부자들이 조세를 회피하게 들어가는 싱가포르와 홍콩은 거품을 우려할 정도로 좋습니다. 한국 교포들이 나가 있는 호주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증시에 돈을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생산하는 돈을 많이 벌는 북유럽 국가들의 부동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적 측면도 부의 효과, 웰스 팩트 때문에 주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따라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소비 성향이 높은 불로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가 증가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단기 부동자금이 많고 경제 활력 지표가 떨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지수보다도 더 크게 느끼는 것은 다른 국가는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안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까지 겹쳐서 상당히 한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 부동자금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른 나라들은 활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제를 선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단기 부동자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경기에도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이론적으로 보면 돈이라는 것은 인체 혈액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 중앙은행에서 돈을 공급하더라도 이것이 혈맥이 잘 깨끗해져서 이거 잘 돌면 손발 이런 데서 얼굴의 피부색이 상당히 이렇게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금융과 실물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처럼 단기 부동자금이 많다는 것은 앞서
돈의 낭비 현상이다 이렇게 실물 경제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금융과 실물 간에 서로 따르노는 다이커터마이즈, 즉 그 이분법 경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거시경제에서 다시 표현하면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유동성의 함정에 처해 있으면 분명히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라든가 그 다음에 통화 공급의 효과는 반감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때 처해 있을 때 자, 진행자분뿐 아니라 시청자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 인하라든가 통화 공급이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어서 사실 효과가 반감된다. 그러면 경기는 지금 추락되고 있다. 국민들은 아주 안 좋다 했을 때 통화 당국이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되느냐. 자, 금리 인하 효과가 없고 통화 공급이 효과가 없다 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냥 가는 모습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크게 금리를 내려주고 돈을 공급해주는 모습,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가는 모습, 시청자 여러분 어떤 쪽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보면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렵고 금리가 찍을수록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끌어올리고 캔두 정신, 하고자 하는 것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그 금리 인하 효과라든가 아니면 통화 공급의 효과가 줄어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도 은행 기장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폈던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금리 인하 효과라든가 통화 공급의 효과는 재정 쪽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보면 재정 정책의 역할이 상당히 강조하면서 한국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도 상당 부분 경기 부양 쪽으로 불을 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도 바로 단기 부동자금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나오는 정책적 보완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단기 부동자금은 급증을 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번 주 들어서 민간연구소에서 중진국 함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특집 페이퍼를 해서 한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처할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을 새삼스럽게 우려철에서 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국경제TV 쪽에서 이미 1년 전부터 제시했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보면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차기 정부 앞두고 사실상 한국경제 비관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용어상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로스트롯 문제, 성장의 돈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경제 중진국 함정 문제, 미들 인컴 트랩 문제, 그 다음에 한국경제 경기의 더블딘 문제 이런 것이 지금 나오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아마 민간연구에서 내오는 것도 지금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시기가 중요하다. 아직까지 이렇게 이런 것이 과시화될 가능성은 비교적 적게 나옵니다는. 그러나 지금 시각에서 정부든 국민들의 대응이 특히 정책 단계의 대응을 못할 때는 이것이 과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차원에서 우려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기 부동자금이 풀려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러 정책들이 나와야 되죠.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정책 당국자랑 이렇게 서로 토론해 보면 고정관념, 과거의 환경이 이렇게 해서 고정관념에 젖어져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금융위기 직후에 모든 환경, 정책 환경도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책 환경이 변한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들도 환경이 변할끔 인식이 변해야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종전의 이론적 근거, 종전의 환경 생각해서 안 되니까 안 된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토론해서 사실 정책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 말 한마디 하실 때마다 사실 국민들은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끔 이제 정책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한국처럼 정책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에서는 정책 당국이 바뀌지 않으면 기업이라든가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경제정책의 중심을 누가 두느냐, 정책 당국자에 두느냐, 국민을 둬야 되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는 이제는 국민들 편에 서야 된다. 이게 사회적 자본이고 이게 신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런 정책이 나와야 사실 정책이 국민을 이화한다는 이런 것이 국민들한테 명확히 인식에 포함시켜야 경제 주체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고
그러면 정책이 협조하면서 이 단기 부동자금이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서 증시 주변이라든가 실물 경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 돈을 안 풀 수도 있습니다. 안 풀도 괜찮습니다. 단기 부동자금이 이렇게 실물 경제에 들어갈 수 있는 이쪽 고리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쪽을 좀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은 지금 재정이 괜찮습니다. 재정이 괜찮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죠. 네. 왜냐하면 지난해 박지원 장관이 이렇게 보면 재정의 건전성 균형화는 중요하다. 근데 재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적자 재정을 가져가다가 경제가 좋을 때는 세대가 좋을 때는 이것을 다시 흑자가 상태에 있을 때는 세대 간에 이전시켜서 이게 정책의 운영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재정의 부양 이렇게 필요성을 많이 제기할 때 사실상 그렇거든요. 건전한 재정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한국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괜찮은 가운데 한국 경제가 나올 현상이 빠지는 데서 이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이 얼만큼 지금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가장 특성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도 어렵습니까? 네네. 하는 정책의 운영의 모여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데에 살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유자금, 이 단기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